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이 왔다. 옥자는 곱게 한복을 입었다. 얼마 전 사촌 조카딸이 시집 가면서 해다 준 한복이었다. 매일 국밥집 일을 하느라 특별히 꺼내 입을 일이 없었던 새 옷그레로였다. 국밥집도 주방 아주머니한테 맡기고 공항으로 아들 민욱을 마중 나갔다. 아이돌 그룹이 오늘 출국하는지 공항은 시끌벅적거렸다. 인파에 밀려 아들이 나오는 걸 보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 저만치서 아들이 보였다. 그쪽으로 걸어갔다. 아들의 모습이 뚜렷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옥자는 달려갔다. 내 귀여운 새끼가 이제 귀국을 하는구나. 얼른 달려들어 아들 품에 안기려고 하는 순간 아들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옥자는 순간 멈칫했다. 키가 크고 다리가 늘씬한 마치 인형같이 잘생긴 여자였다. 아들이 그 여자의 팔을 붙잡더니 곧 팔짱을 끼었다. 옥자는 단박에 여자친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들이 다가왔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그런데 옆에 이분은 아, 어머니, 제 여자친구예요. 인사드려, 우리 어머니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그래, 잘 왔어요. 수지는 싹싹하고 상냥했다. 옥자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서 그런지 마음에 흡족했다. 얼른 집으로 가자. 내가 갈비찜하고 수정과를 만들어 놨다. 고마워요. 어머니, 미국에 있으면서 어머니 갈비찜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그 말에 옥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아직도 자식한테 줄 것이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옥자는 아들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들의 얼굴빛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자신감이기도 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뭐든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다소 낯선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 여전히 귀여운 내 자식이었던 것이다. 옥자는 아들의 건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으나 지금 보니 아들은 더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옥자의 마음을 아는지 아들도 자기 건강에 확신을 내보였다. 어머니, 저 몸 좋아졌어요. 옛날 어머니가 알던 빌빌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들은 한쪽 팔을 들어 알통을 보여줬다. 옥자는 그런 아들의 팔을 만져봤다. 엄청나게 몸이 단단해지고 듬직했다. 체력만큼 정신력도 좋아졌을 것이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민욱 오빠가 미국에 있는 동안 거의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자신의 체격이 왜소하고 삐쩍 마른 것이 창피했는지 운동에 전념했어요. 그래도 그 길지 않은 동안에 몸을 이렇게 키웠다는 건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것 아니겠냐? 민욱은 다소 겸연쩍어했다. 그러면서도 기분은 우쭐해 보였다. 공항버스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마치 전세버스 대절에 놀러가는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오는 동안 옥자는 수진을 자세히 관찰했다. 어딘가 모르게 세련된 동작에서 귀하게 자랐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소 경박스런 면이 보였지만 그만큼 빨리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옥자는 커피를 꺼내왔다. 커피 한잔 하자. 짐은 천천히 풀고. 셋은 소파에 둘러앉았다. 수진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탄성을 내었다. 어머, 생각보다 집안이 무척 세련되네요. 이거 어머니가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뭐, 인테리어라고까지 할 건 없고, 그냥 정성을 들인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공간을 보시는 수준이 좋으신데요. 약간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게
고급 인테리어 공사한 것 같아요. 좋게 봐줘서 고맙다. 수지는 그러면서 액자나 조형물을 만지면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다. 아들이 다소 묵뚝뚝하지만 다정한 느낌으로 말했다. 어머니 솜씨는 인테리어뿐만 아니야. 음식 솜씨는 정말 천하제일이라니까. 어머, 그래요? 얼른 음식 먹고 싶은데요.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식사 지금 할까요? 말이 나온 김에 옥자는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김치찌개 그리고 탕수육과 수정과를 꺼내놨다. 수진이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촬영하면서 감탄을 연발하고 있었다. 야, 이건 대박이네요. 이렇게 갈비찜이 맛깔스러워 보이는 건 처음이네요. 어머, 이 수정과는 정말 귀하네요. 이거 전부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옥자는 칭찬이 과하다며 쑥스러워했다. 어머니 솜씨는 우리 집안 전체에 다 알려진 사실이야. 인류 요리사도 못 쫓아올 거야. 옥자가 갈비찜을 아들과 수진의 앞 접시에 올려놔주면서 수정과도 한 잔씩 따라줬다. 아들은 갈비찜을 한 입 물어뜯고는 눈을 감으며 탄성을 냈다. 바로 이 맛이지. 이게 어머니의 손맛이야. 그 말에 옥자는 크게 한시름 놓았다. 혹시 미국에 가서 식성이 바뀌지 않았나 내심 걱정을 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아들이 좋아하고 또 수진까지 좋아하는 걸 보고 무척 행복한 마음이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수진이와 결혼을 하기로 했었쇼. 미국에 있을 때 수진이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쯤 좋겠냐? 빠르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달에 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뭐. 수진이네 집에선 별다른 말이 없겠냐? 네. 저희 집에서도 전적으로 민욱 오빠가 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수진은 그러면서 옥자의 팔을 잡으며 아양을 떨었다. 어머님, 저 며느리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걱정했어요. 사랑해 주실 거지요? 그럼 수진이 같은 며느리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때까지 옥자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수진이 그늘없이 맑고 성격이 시원시원해 보였다. 거기에다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로 어디 내놔도 빠질 인물이 아니지 않는가. 이참에 며느리 자랑이라는 것도 하겠구나 싶었다. 아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옥자는 잠시 가게에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밀릴 것이어서 잠시라도 도와줘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이 들어가면서 가게도 점차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못했다. 손님이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다 문제였다. 큰 돈 벌겠다는 마음에서 국밥집을 계속하는 건 아니었다. 그동안 단골 손님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또 하던 일을 놔버리면 병이 날 것 같아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었다. 어언 40여 년 해온 국밥집이었다. 한때는 맛집으로 선정되어 방송에까지 나가기도 했었다.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되었다.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많은 물량을 댈 수가 없었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제안을 받기도 했었다. 유명 업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제휴까지 연락이 있었으나 거절했다. 물론 지금이라도 간판 이름으로 내걸면 특허권으로 많은 수수료를 건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3년 전 저 세상으로 떠나면서 그런저런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옥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공직 생활을 하던 남편이 많은 도움을 줬기에 국밥집도 순탄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부터 옥자는 국밥집에 대한 미련도 점차 덜하게 되었다.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옥자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들이 물었다. 이제 어머니도 일선에서 물러나 쉬셔야 할 때 아닌가요?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아직은 건강하니까 더 해도 괜찮아. 갑자기 하던 일을 쉬면 오히려
병이 날 수 있어.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만큼 하셨으면 요양원이라도 가셔서 편히 지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요양원이란 말이 괜히 신경에 거슬린 옥자였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입에서 요양원 얘기가 나왔다는 게 더 예민하게 들어왔다. 내 나이에 벌써 요양원이라니. 요즘 세상에 내 나이면 한창이라고 하는 때다. 옥자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 세상에 어느 부모든 자식으로부터 요양원 얘기를 듣는 게 불편하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때 수진도 거들고 나섰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요양원은 세련되게 설계되고 운영해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당신 스스로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세요.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요양원이 아니에요. 그래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그런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사실 몸이 성치 않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감정만 격하게 될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옥자는 그런 아들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다. 한동안 아들의 결혼 준비로 바빴다. 상견례도 했다. 수진의 부모님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사돈께서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 수진이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전교 1, 2등만 한 수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모도 출중하고요. 이런 신부감이면 솔직히 의사, 판사 등 내놔라 하는 혼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콩깍지가 씌어서 민욱과 결혼하겠다니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정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옥자는 아들이 어디 내놔도 꼴리지 않는다고 확신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대를 당할 줄은 미처 몰랐다. 까놓고 말해서 수진이 1, 2등 해봤자 지금 특별히 사회적 간판이나 학위를 딴 것은 없지 않은가. 그런 기준으로 따시면 민욱이도 전교 1, 2등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유학한 것은 다 똑같지 않은가. 유독 자신의 딸만 대단하다고 하는 건 지나친 독선이라고 생각했다. 사돈 측의 입장은 옥자 쪽에서 집 마련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집 마련에 돈을 보탤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일방적으로 신랑 측에서 집 마련을 해와야 한다는 고리따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우월의식도 아니고 그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일 뿐이었다. 그게 옥자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신부 측에서는 사실상 민욱 정도의 신랑감은 널려 있다는 생각이었다. 옥자는 어쨌든 아들 내외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 집을 마련해 주든가 말든가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얘들이 사는 걸 봐서 지들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 때 저희가 알아서 해줄 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식한테 무조건 재산을 넘겨주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정재계에서 내놔라 하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해 도리어 신랑 측이 초라해질 정도였다. 신랑 측에서는 단촐한 가족들과 민욱의 친구 몇 명 정도였다. 그렇다고 부끄럽거나 부러운 건 없었다. 옥자의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그들의 하객이 꽤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소위 정승집 머슴이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는 게 세상 인심인 것이다. 결혼식을 하면서 옥자는 어느새 장성한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에 눈물이 났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니 그건 역시 안타깝기 한이 없었다.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처갓집에서 먼저 하룻밤을 자고 왔다. 절차가 어쨌든 상황에 따라 하면 된다고 옥자는 생각했다. 아들이 또 갈비찜을 먹고 싶다고 하여 준비를 해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갈비찜 냄새가 싫다고 했다. 그러자 아들까지 갈비찜은 그만 먹고 다른 걸 해먹자고 했다. 그에 따라 옥자는 갈비찜을 가게 직원에게 가져다 주고 새롭게 장을 봐야 했다. 잡채와 곤약밥을 해줬다. 그의 며느리가 잘 먹지를 않았다. 수진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말을 해야지. 입맛이 그새 또 바뀌었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빛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저는 이런 음식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번에 갈비찜도 그냥 인사말로 맛있다고 한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건 어떤 종류의 음식이냐? 미리 알고 있어야 내가 준비해뒀다가 해주지. 저는 스테이크나 스파게티 같은 걸 좋아해요. 서양식 말이에요. 그걸 내가 몰랐구나. 알았다. 내 재료를 준비했다가 해주마. 아들은 그 말에 자신도 서양식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옥자가 해준 음식들보다 서양식이 더 좋다는 취지인 듯해서 옥자의 마음이 서운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옥자가 아들 내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서양식을 옥자는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걱정이었다. 지금까지는 아들이 좋아하는 옥자만의 한식 요리로 우쭐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 애들을 위해 해줄 게 없어 의기소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며느리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다. 어머니,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미국식으로 입맛이 들어서 밖에서 사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옥자가 먹는 것 가지고는 아들 내외에게 해줄 게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착잡해졌다. 저희 친정에서는 집에서 햄버거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그래서 냄새나는 음식물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서양식 요리법을 배울 수는 없었다. 국밥집 일만 해도 벅찼대 그걸 언제 배워 자식에게 해먹인다는 말인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큰일인가 싶겠지만 옥자에게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다. 자신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이젠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옥자의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서로의 다른 생활 방식에서 빚어지는 여러 차이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옥자에게 충격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상냥했지만 결혼식 이후로는 이상하게 냉랭해진 느낌이었다. 어머님, 민욱 오빠도 아침에는 간단히 시리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냄새배게 청국장 같은 거 끓이지 마세요. 어머님, 오빠도 저녁에 파스타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머님이 자꾸 김치찌개 같은 걸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대요. 그러니까 저녁을 미리 차려 놓지 마세요. 갈수록 옥자가 아들 내외를 위해 하는 일이 점차 사라져갔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에도 셋이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따로 먹는 게 더 많아졌다. 식탁에서 멀어지니까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더 뜸해지고 어쩌다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뭔지 어색한 분위기 만들어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옥자는 국밥집에서 새로 담근 깍두기를 국밥과 함께 집에 가져와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국밥을 보더니 양미간을 찌푸리며 뚜덜거렸다. 어머님, 이 국밥은 누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거 민욱이 먹으라고 가져왔지. 아니, 오빠가 이런 걸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자주 먹고 살아온 음식인데. 그게 왜? 어머님도 자꾸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오빠한테 먹이면 몸에서 냄새나고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줘요. 그런 것도 신경 써야 오빠가 출세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다. 옥자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 국밥으로 아들을 가르치고 키워온 것이다. 유학도 그 국밥집에서 나온 돈으로 갔다 온 것이다. 그런데 국밥이 몸의 냄새를 배게 해서
출세에 지장이 생긴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생각할수록 옥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바쳐 해온 장사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식을 키웠다. 그런데 그게 자식의 출세를 막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되었다. 수진아, 너가 이 국밥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구나. 이 국밥이 없었다면 민욱이는 유학도 못 갔을 것이다. 민욱이 아버지는 공직자였다. 박봉으로는 민욱이 유학은 꿈도 못 꾼다. 그나마 내가 이 국밥집을 해서 유학도 다녀온 것이다. 그런 의미를 너무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아 섭섭하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훌쩍 거리는 것 아닌가. 당황한 옥자는 그게 뭐 나무라는 말도 아닌데 울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 어쩔 줄 몰랐다. 그때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들이 나왔다. 옥자와 수진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다짜고짜 한마디를 던졌다. 에이, 어머니 또 말을 비비꼬아서 수진이를 난처하게 만들었지요? 이젠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말을 비비꼬다니. 내가 언제 말을 꽈? 이 국밥의 의미를 되새겨 얘기를 한 건데. 아들은 격정적으로 말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돼 있었다. 어머니, 그놈의 옛날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지겨워요. 지겹다 못해 징글 맞아요.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두고두고 울고 먹을 거예요? 유학이요? 아니 내가 공부를 못했다면 유학을 갈 수 있었겠어요. 그 국밥집 수십 개를 했다 해도 내가 공부를 못했다면 다 소용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갈 수 있었던 유학을 그런 식으로 생색을 낼 거예요? 옥자는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워졌다. 국밥집 말이 며느리를 울린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들이 저렇게 핏대를 올리며 덤벼드는 모습이 생전 처음이었다. 너무 난감하여 옥자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이젠 그 국밥 얘기 말고 다른 것을 말하세요. 언제까지 그놈의 국밥집 얘기로 내 청춘을 퇴색시키려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의 국밥은 언제까지 내 꽁무니를 따라다니게 해야 직성이 풀린 건데요. 국밥집 아들이 뭐가 자랑스럽냐 말이에요. 아들이 악을 써대는 모습에 옥자는 덜컥 겁이 났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는 건지. 며느리는 그 와중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이상하게 좋지 않게 봤어요. 모를 줄 알아요? 저도 다 눈치코치 있다고요.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기만 바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빌미라도 잡히면 혼낼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옥자는 너무 기차 막혀서 씩씩거리는 아들을 쳐다봤다. 보통 때 아들 같았으면 이럴 때 얼른 옥자에게 다가와 마음을 진정시켜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아들은지 애미를 못 잡아먹어 화가 난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화를 못 참아 주먹으로 벽을 연신 쳐대면서 옥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은 너무도 생소하고 무서워 옥자는 순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무조건 뭐가 어쨌든 이대로 놔두면 더 악화될 것만 같았다. 그래. 내가 국밥집 얘기를 안 하마. 미안하게 됐다. 니들한테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며느리가 기고만장해졌다. 그러니까요. 어머님은 너무 고지식해서 문제예요. 저희가 잘해드리려고 해도 머릿속에는 꼭 그 옛날만 생각하고 있으니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은 별달리 준비하지 마시라고요. 오빠 식성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옛날 얘기를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다. 아들의 태도는 너무 무례했고 못돼 먹었다. 그런 모습은 상상조차 못했다. 내 자식 같지 않았다. 너무 생소한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려니까 이상했다.
어쩌다 내 아들이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옥자는 며느리와 아들을 대하는 게 어색하고 때로는 두려웠다. 뭔 말을 또 잘못해서 불상사가 벌어질까봐 걱정이 많아졌다. 옥자는 다른 때보다 더 일찍 가게로 나갔고 더 늦게 귀가했다. 국밥집 일에 그만큼 열성적으로 하게 되었다. 집에 가서 아들 내외와 함께 있는 게 점차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마주치면 어색하고 말을 나누려면 크게 마음 먹지 않고서는 힘들게 되었다. 옥자는 아들이 국밥집에 대한 과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 전혀 몰랐다. 아니, 오히려 국밥집 아들이었던 걸 창피하게 여겼다는 것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이 생각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상냥하고 쾌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민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다. 모든 자신을 대입시켜 생각하고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했다. 자신과 전혀 무관한 말도 자신과 관련시켜 생각을 하니 곡해가 벌어지는 것이었다. 또 그런 행동은 고의적인 것 같아 보였다.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더 관심을 받으려는 것 같기도 했다. 며느리를 단순히 상냥하다고만 생각해선 큰일 나겠다고 겁이 났다. 아들과 며느리를 멀리하고 싶어지는 자신에 대해서도 책망을 했다. 하지만 자책한다고 해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납득하게 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런데 옥자는 그게 최악의 순간인 줄로만 알았다. 그보다 더한 날이 올 줄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멀지 않아 일어났다. 그것도 옥자가 조심한다고 조심하는 중에 벌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이었다. 옥자는 자신의 생일 전날 다른 때 같았으면 아들이 꽃다발과 함께 다음 날 생일 축하할 케이크를 사오고 그랬었다. 그렇지만 그날은 그런 움직임조차 없었다. 그래서 옥자는 생일 축하 케이크를 할지 말지 몰라 케이크 하나를 사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아들이 바빠서 옥자의 생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이 준비를 해둔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옥자 생일에 아들이나 며느리 누구도 축하 소리도 없었다.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순 없는 일이었다.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둔 케이크가 없어졌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냉장고에 케이크 있길래 꺼내서 아들하고 먹었단다. 그래, 누가 먹든 먹었으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쟤들은 왜 케이크 있는 건지 생각을 못했는가 의구심이 들었다. 아들의 경우 옥자의 생일을 깜빡했더라도 케이크를 보고 얼른 생각나지 않았을까. 전혀 몰랐다면 옥자의 생일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빈말이라도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그 한마디가 그리웠던 마음에서 몹시 안타까웠다. 그래서 옥자는 슬쩍 며느리한테 물어봤다. 수진아, 그 케이크 왜 냉장고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냐? 네, 있길래 그냥 먹었어요. 뭔 의미가 있는가요? 아니다. 혹시 케이크를 저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나 봐요? 아니다. 너희가 먹었으면 된 것이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케이크에 대해 자꾸만 신경을 썼다. 어머님, 제가 케이크를 먹은 게 뭔가 잘못된 일이지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물어보지 않고 먹어서 화가 나신 거지요? 아니라니까. 이들이 먹었으면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왜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들지요? 분명히 케이크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옥자는 하는 수 없이 말을 했다. 사실 그 케이크는 내 생일 때문에 사놓은 거란다. 그런데 니들이 먹었으면 된 거다. 어차피 우리가 먹으려던 것이잖아. 자기 딴에는 시어머니 생일을 몰랐다는 미안한 마음에서 민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혀 엉뚱한 파장을 빚었다.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흐리며 죄송하다고 했다. 자기 서름에 더해서 그런 건지 점차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 소리에 아들이 벌컥 문을 열고 나왔다. 이번에는 또 뭘 가지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지 엄마를 나무라는 아들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우라통이 치밀었다. 뭐라고? 생떼. 막말로 니들 이 애미 생일이 오늘인 줄 알았냐? 아들은 가만히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애미 생일을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생일 케이크를 보고도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에 나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그렇다고 그 서운함을 말한 것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이들이 케이크를 먹었다길래 괜찮다고 한 것이 전부다. 그런데 너는 나오자마자 애미한테 생떼라니. 그게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그 말이 떨어지자 맞아 며느리가 엉엉 울러버리는 게 아닌가. 그걸 본 아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옥자 앞으로 다가왔다. 얼굴을 옥자한테 들이대고는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에요? 나이가 들었으면 그만큼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 건데요? 꼭 어린 며느리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만 속이 시원해요. 옥자는 아들의 말에 그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맥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옥자에게 아들이 한마디 더 했다. 늙어가며 추잡하게 나이값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일을 가족들이 까먹은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 어른이지. 어린애 마냥 그걸 꼭 서운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추잡한 나이값이란 말에 옥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아들이 즉시 반응하며 그의 큰 손으로 옥자의 양쪽 뺨을 2번 후려쳤다. 옥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별이 보이고 뺨이 얼얼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입안이 씁쓸해 보니까 피가 났다. 그런 옥자에게 아들이 악을 써댔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식 키운 생색을 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두고 울겨 먹을 거냐고요? 며느리가 놀래 순간적으로 아들의 팔을 잡았다. 오빠, 그만하고 들어가자. 더 떠들어봤자 노인네가 이해를 못하는 걸 어쩌겠어. 평생 국밥집이나 하다 돌아가실 거야. 그 말이 옥자의 폐부를 쑤시고 들어왔다. 옥자는 고개를 숙이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느라 애를 섰다. 이러려고 자식을 키웠나. 애지중지 35년을 키워온 자식,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얻어맞고 살려고 자식을 키웠나. 여러 가지 상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누구한테 이 부끄러운 짓을 하소연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누구한테 이 폐륜의 짓거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옥자는 자신이 그동안 헛살았다는 자괴감에 빠졌다. 아들 내외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옥자는 간신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누워있는데 5만 가지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번잡한 머릿속에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각인되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저런 자식을 믿고 여생을 맡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짓거리였다. 옥자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했다. 밤새도록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옥자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다음 날 옥자는 퉁퉁 부은 얼굴로 예전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제휴한 사업체에 연락을 넣었다. 그쪽에선 아직도 제한이 유효하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들은 만나러 강남 본사로 찾아갔다. 거대한 빌딩을 소유한 업체는 위상이 당당하게 강남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큼직한 5개 광고판이 햇빛에 눈이 부셨다.
담당 상무이사와 구체적인 안에 대해 들어봤다. 요리 레시피와 상호, 특허 음식에 대한 이전 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자료를 받았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주기로 했다. 옥자는 예전에 남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박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에게 두 가지를 의뢰했다. 먼저 아들은 호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에 국밥집 레시피와 상호를 넘기는 계약에 관한 건을 부탁했다. 형님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 자신보다 더 빨리 판단을 내렸을 것인데 안타깝다며 자신이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들의 폐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난감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옥자의 얼굴을 본 박 변호사는 울분을 토로하면서 그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다. 옥자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가볍게 처리되지 않았었다. 전적으로 박 변호사에게 일임을 했다. 과거 남편과 호영호제 하던 사이여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다. 호적정정 소송은 한 달이 더 걸렸다. 결과는 다행이었다. 국밥집 넘기는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되었다. 박 변호사의 열정의 결과이기도 했다는 것을 옥자는 잘 알고 있었다. 그 한 달 넘은 시간 동안 옥자는 집안에서 쥐 죽은 듯 살았다. 아들 내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썼다. 국밥집에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다. 식사도 철저히 가게에서 했다. 집에서는 잠만 자는 곳으로 여겼다. 그런 동안 며느리는 뭐에 그렇게 신이 났는지 세간살이를 자기 멋대로 옮겨놓고 그림 액자 등을 벽에서 다 떼어내었다. 자신들이 쓰는 방 안에는 고급 침대를 구입해 넣었다. 며느리는 명품 백을 사서 가지고 다녔다. 식사는 대부분 치킨, 피자 등을 주문으로 시켜 먹었다. 먹고 남은 쓰레기들은 그대로 널려놓고 있었다. 그런 쓰레기는 하는 수 없이 옥자가 다 치워야 했다. 하지만 옥자는 불평 없이 묵묵히 다했다. 아들은 그동안 어머니를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다. 자기 딴에 부끄러웠든 어쨌든 애미를 때려놓고 자식의 도리가 전혀 아니었다. 어느 날은 지들끼지 야식을 하며 조용히 말하는 걸 들었다. 옥자가 일찍 잠에 들었다가 물 마시려고 잠시 깨었을 때였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정말 기가 막혔다. 오빠, 어머니가 낮에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 언제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야?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가 모아둔 재산이 적지 않을 거야. 아버지 생명보험도 있을 것이고 연금도 나오잖아. 그 많은 걸 우리는 한 번도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 빨리 선택을 해야지. 알았어. 어머니는 나한테 꼼짝 못해.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 어떻게 해서든 요양원에 넣어버릴 거야. 노인네가 갈수록 감정이 예민해져서 빨리 결정하려고 해. 옥자는 자신을 요양원에 넣어버리겠다는 아들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때린 것도 모자라 이젠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에 처박아 두겠다는 아들이 악마처럼 느껴졌다. 어쩌다 자식이 저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 어릴 적부터 땡깡을 심히 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자라면서 부모한테 잘했었다. 특히 아버지 돌아가고 나선 호러미한테 수시로 국제전화를 해 안부를 챙기고 했던 자식이었다. 그런 자식이 결혼을 하고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인간만사는 앞길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얼마 후 박 변호사로부터 소식이 왔다. 레시피와 특허권, 상호 사용까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일괄 타결을 했다며 모두 30억 원을 제안해왔다. 옥자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그대로 확정시켰다. 이후 호적정정 소송도 확정 판결이 있었다.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옥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 매수자가 많이 있었다. 그 중에 잔금, 중도금 일시 정산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한 달 후에 비워주기로 계약을 끝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다. 하루는 저녁에 둘 다 집에 있을 때 할 얘기가 있다고 불렀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아들은 거만한 태도로 옥자를 내려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새침한 투로 말을 꺼냈다. 웬일이세요?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니들한테 중요한 얘기라서 그런다. 아들이 갑갑한 소리 그만하고 본론부터 빨리 말하라며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이제는 갈수록 주먹질을 아무 곳에서나 해대는 것이었다. 그 순간 멈칫했지만 옥자는 단단히 마음먹은 대로 운을 뗐다. 이 집 팔렸다. 한 달 후에 비워줘야 한다. 그러니 니들도 이사 준비를 해라. 옥자의 말을 냉랭했고 한 점의 온기가 없었다. 그 말에 아들이 미간을 찌푸리면 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쾅 소리와 함께 탁자 위 유리에 금이 갔다. 마치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듯이 금이 쩍 그어졌다. 그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시그널이었다. 무슨 헛소리예요. 저번에 혼이 나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괜히 우리 겁주고 싶은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니들한테 헛소리 하는 거 없었다. 나는 지금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며느리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면 물었다. 어머님, 저번에 오빠한테 맞고서 그 화풀이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오빠를 엄청 아끼는 마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장난하지 마시고 오늘 나온 김에 요양원 문제부터 빨리 결정 짓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사는데 무슨 요양원에 가냐? 내 돈이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에요. 우리도 법적으로 자격이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다 가진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몫이 있단 말이에요. 너의 몫이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법적으로 우린 남남이다. 옥자가 호적 정정 등본을 내보여줬다. 눈이 커진 아들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발악을 했다. 뭐라고요? 호적을 팠다고요? 누구 맘대로 호적에서 제외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페류나를 내 아들로 두고 죽기 싫었다. 우린 남남이다. 법적으로나 일륜적으로나. 아들은 일어나 서류가 올려져 있는 탁자를 발로 짓밟았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옥자의 주변을 때리는 동작을 했다. 그래도 옥자는 무섭지 않았다. 페류나를 낳은 자신을 욕했다. 며느리가 호적 등본을 보더니 발기발기 찢어버렸다. 이따위로 우릴 겁박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아요. 어머니는 조금 있다가 치매 증상으로 요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니들 계획이었냐? 왜 겁나세요? 강제로 입원을 당해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조용히 자진해 요양원에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용돈도 넣어주고 그럴게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덩달아 말을 붙였다. 지금이라도 치매를 이유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어요. 요양원과 다 얘기는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전화에 대고 아들은 지금 빨리 차를 보내달라고 했다. 비용은 이미 냈으니까 걱정 마시고 요양원에 가세요. 차가 곧 올 거예요. 그때 옥자는 다른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다. 이건 니들이 그렇게 냄새 난다고 욕하던 국밥집을 팔 대금이다. 30억 원. 그리고 이 돈을 유산 집행한 공정증서 사본이다. 이 돈을 학대받는 노인을 위해 사회사업에 사용될 것이다.
니들은 한 푼도 없다. 그 말에 아들은 증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안 돼요. 그의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은 마치 포효하는 야수와 같았다. 옥자는 눈을 감았다. 그런 아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저렇게 비열한 자식을 아들이라고 키운 자괴감에 괴로웠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30억이라니 그 돈을 남한테 다 준다는 게 날이 돼요? 이렇게 외아들이 살아있는데 저를 잊었어요? 어머니 외아들을요. 제가 외아들이에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물은 너무도 가식적이어서 보는 사람이 부끄러웠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막말을 했습니다. 눈에 잠시 뭐가 씌웠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들과 며느리의 비굴한 표정은 평생 잊혀지질 않을 것이었다. 그토록 오만했던 행동은 다 어디로 가고 30억이란 숫자에 저토록 다 죽어간다는 말인가? 무서운 게 돈밖에 없는 세상이었다. 그게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럴수록 옥자의 결심은 꺾을 수가 없었다. 더 단단하게 굳혀졌다. 아들은 머리를 바닥에 찧어대며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바깥에까지 다 들려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경찰이 출동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돌아갔다. 그럼에도 옥자는 부끄럽지 않았다. 더 이상 창피할 게 없었다. 자식한테 맞는 애미에게 그 이상 부끄러울 게 뭐가 있을까? 옥자는 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했다. 내가 너를 낳은 걸 후회한다. 내가 너의 어미인 것을 거부한다. 한때 너를 지독히 사랑했던 마음은 모두 거품과 같은 것이었다. 실체 없는 꿈이었다. 너는 변했다. 그것도 페류나가 되었다.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하는 건 없다. 한때 자식 부모였던 입장에서 회사라도 열심히 다니면서 이 손으로 네가 벌어 살아가길 바란다. 앞으로 다시는 나를 찾지도 연락을 하지도 마라. 그리고 수진이, 너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언제가는 쪽박을 차게 될 것이다. 너도 업보가 걸려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한테 폐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 부모한테 한 만큼 자기 자식에게 당하는 게 인과응보다.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망조가 난 것이다. 옥자는 간단히 챙겨둔 짐을 캐리어 싣고 그곳을 떠났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알콩달콩 살아온 꿈의 보금자리였다. 이제 모든 것을 거품으로 남기고 떠나는 것이다. 옥자가 집을 나갈 때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이마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옥자는 새로운 곳에서 새길을 찾았다. 자신이 기부한 자선사업에서 중책을 맡아 봉사하고 있었다. 학대받고 쫓겨난 노인들에게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는 사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재단으로 설립되어 안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들리는 말로는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했다. 며느리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그대로 회사에 다니고 있단다. 가끔씩 술을 마시면 몇 시간씩 혼자 울어댄다는 것이다. 그 말에 옥자는 잠시 가슴이 애렸지만 특별한 감회는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추석 한가위 날에 아들로부터 엽서가 도착했다. 몇 번이나 찢어버리려 하다가 읽게 되었다. 아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 여자한테 잘못 빠져 어머니의 은혜를 배신한 자신은 자식으로서 자격도 없단다. 회사에 다니면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빼고는 매달 얼마씩 독거노인들을 위해 헌금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언제가 자신이 어머니께 직접 용서를 구하고자 할 때 어머니가 받아주시길 간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받아주지 않아도 자신은 평생 어머니에게 불효한 죄를 씻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옥자는 잠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모든 것은 업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배식표의 영양가를 책정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노인들 식단의 단백질이 부족했지만 기본적인 열량에서부터 미달이었다. 모금 활동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바쁘게 움직였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